차례대로 정지혜 감독님, 윤금선아 배우님, 조현우 배우님, 그리고 김채용준 배우님 모셨습니다. 모두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차례로 간단히 소개와 인사 말씀 먼저 나눠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정순을 연출한 정지혜입니다. 저희 영화 개봉하고 첫 주말인데 이렇게 오늘 관객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의 딸 유진 역의 윤금선아입니다. 오늘 바람도 되게 시원하고 오는데 되게 시내 나오는 느낌으로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오늘 재밌고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순에서 영수 역할을 맡았던 조현우입니다. 일요일에 딴 데 안 가시고 극장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좋은 시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버르장머리 없는 공장 관리자 도윤을 맡은 김채용준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오픈 채팅방으로 진행하지 않고 제가 먼저 간단히 몇 가지 질문 드리고 객석에 직접 워낙 오붓한 분위기니까 육성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바로 정말 관객과의 대화 분위기 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감상 들려주실지 또 어떤 질문 해주실지 많이 생각해 주시고요. 그렇게 오늘 큰 간이 아니니까 한 분씩 정말 다 돌아가면서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은 분위기네요. 일단 저는 시간의 흐름이 참 놀라웠습니다. 2022년 전주영화제에서 정순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때 대상 받을 때 직후에 네 분이 얼마나 오열하셨는지 그 얘기 나누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했었는데요.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여기도 기쁘게 개봉을 하게 됐는데요. 2년 전에도 느꼈지만 오히려 2년 전에 더 시의적절하게 느꼈었지만 이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한국 영화의 응답 중에서 서사적으로 어떤 것에 방점을 찍을 것인가, 그리고 재연의 측면에서는 어떤 점에 신중을 기할 것인가라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정말 놀랍도록 사려 깊고 우직한 답변이라고 느꼈던 작품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아마 관객분들이 보시기에 여전히 그렇게 다가올 작품이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제가 정지혜 감독님께 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이 영화를 이제 만드신 게 감독님의 첫 장편이고 사실은 아마 가장 많이 들으셨을 법한 질문이지만 보통 디지털 성범죄라고 했을 때 흔히 편견으로 떠오르는 어떤 젊은 여성, 젊은 남성 간의 가해와 피해 이미지를 상상하기가 쉬운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뒤집어가면서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이야기가 가해와 피해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 관한 이야기가 되게끔 완성을 하셨어요. 이 가운데 이제 감독님이 직접 공장에 가서 일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돌아보시기에 이 정순이라는 캐릭터가 이 모습으로 완성될 수 있었던 감독님의 어떤 가장 큰 내적인 동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엄마의 형을 완성하고 싶으셨던 건지 또 중년 여성 이야기에 욕구가 더 있으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식품 공장에서 일을 할 때 정순과 비슷한 중년 세대의 여성분들이 주 근로자셨고 그분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영감을 많이 받기도 했고 또 저희 어머니 세대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더 가까운 심적으로 되게 가까움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정순이라는 한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는 제가 어떤 그 정순이라는 사람을 엄마라거나 공장에서 일을 하는 이모라거나 어떤 아줌마라거나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납작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리고 전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 독립된 인간이다라고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진짜 정순이라는 사람이 좀 존재할 수 있게 됐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또 정순을 연기해주신 김금순 배우님께서 또 너무 훌륭하게 인물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네, 정순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 영화 속에서도 묘사되듯이 정순의 딸인 유진도 어떻게 보면 이를테면 유진이라는 영화가 나올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이 살아온 궤적은 어떨까, 지금 결혼을 준비하기까지의 또 사연은 어떨까, 이 영화가 다 보여주지 않지만 뒷얘기들이 굉장히 궁금한 캐릭터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타박을 하기도 하듯이 로션도 잘 안 바르는 여자이고 무채색의 옷만 입는 어떤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님 자리를 해주셨으니까 정순의 딸이 아니라 그냥 유진이라는 여자, 어떤 여자라고 좀 생각하면서 그리시면서 연기했었는지 궁금합니다. 시나리오에 되게 잘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정말 무채색, 무뚝뚝하고 뭔가 툴툴대지만 엄마를 가장 사랑하는 마음속으로 표현하는 건 좀 무뚝뚝하고 마음속으로 거칠고 네, 네. 경상도 딸인 거죠. 네. 네, 그렇게 느꼈고 저도 실제로 좀 그런 면이 좀 많이 있어서 엄마한테 약간 무뚝뚝하고 그래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하면서 작업을 했었어요. 제가 그 공감 많이 하셨다고 하셔서 갑자기 생각난 게 얼마 전에 저희 시네21 인터뷰 하실 때 그 보면은 유진이 셀프 웨딩 준비한다고 이렇게 웨딩 드레스 주문했다고 막 엄마 참견을 막 이렇게 물리치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윤금선아 배우님의 실제 생활에서 따온 애드리브셨다고요. 네, 약간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진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스드메 뭐죠? 네, 맞아. 이제 그런 거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하니 뭐 드레스도 내가 그냥 뭐 알리 들어가가지고 검색해보고 이거 기장 조금만 자르면 되겠는데 막 이렇게 상상해보고 막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스몰로. 근데 이효리 씨가 스몰 웨딩 이렇게 해가지고 유행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되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그렇게 제 경험을 회상하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혹시 윤금선아 배우님뿐만 아니라 뭐 조현우 배우님, 김채영준 배우님 혹시 이렇게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주시거나 한 걸 받아들인 게 또 있을까요, 감독님? 용준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윤이가 저희가 이제 공장 로케이션이 되게 좀 급하게 촬영 직전에 구해졌어서 그래서 배우님이 현장을 보고 아이디어를 내주신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상자를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건 어떨지 그렇게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나고 현우 배우님 네, 기억나면 제가 또 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영화의 모든 캐릭터들이 그러한데요. 뭐 엄마, 딸, 가해자, 피해자 이 프레이밍을 벗어나는 레이어가 언제나 더 흥미롭다는 점을 저는 더 눈여겨봤습니다. 가령 영수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양산이란 도시까지 흘러들어오게 됐을까? 그리고 무릎이 아파서 이제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는 점,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관리자 밑에서 일해야 한다는 점이 이 남성의 어떤 심리를 지금 자극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보게 만드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는 당연히 정순에 관해 이야기가 많이 되어야 하는 영화지만 저는 그만큼 영수, 도윤에 대해서도 충분히 더 말해줘야 하는 영화라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배우님 모셨으니까 역시 이 영화가 다 직접 풀어서 설명해주지 않는 또 영수의 디테일들 중에 조현우 배우님 좀 눈여겨보셨던 점이 있는지. 저는 감독님의 지시 아래 열심히 한 것뿐이 없고요. 선생님 저 생각났습니다. 네. 영수가 이제 네. 무릎을 다쳐서 공사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돼서 이제 저희 그 견과류 공장에 오게 된 설정이었는데 배우님이 직접 이제 그래서 파스랑 이런 거 그러면 이 사람이 아마 무릎이 계속 쑤셔서
그 할 거다 하면서 직접 챙겨 오셔가지고 저희가 소품으로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감독님께서 오픈 마인드,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파스 붙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닌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또 쪽이 아니라, 왜냐면 감독님이 만들어온 그림 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항상 감독님은 현장에서 모든 걸 다 수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기자님이랑 잠깐 얘기했지만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촬영을 하면서 배우로서 인물을 맡은 역할로서 외적으로 정말 존중받고 있다. 그런 걸 정말 오래간만에 느꼈기 때문에 저도 그러니까 이제 박수가 탁 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마음을 더 담았지 않았나. 거기에도 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조현일 배우님 실제로 연기하실 때 뭐 보여주진 않지만 카메라가 진짜 팟을 붙이고서 연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예.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비치는 게 카메라는 안 보이지만 그렇게 장착을 했을 때 그 느낌이 있거든요. 이럴 거라는 과정이 아니라 붙였을 때 오는 기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시원한 것도 있고 뜨끈뜨끈한 것도 있었고,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유지는 물론 감독이 다 만드셨지만 다 배우 유지로 찍어주셔서 지금도 생각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정지혜 감독님에 대한 칭찬만 20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채용준 배우님은 처음 인사하실 때 얄미운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도윤 정말 밉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연기를 잘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저도 이 도윤이라는 인물을 볼 때 어떤 좀 긴장감을 갖고서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리자지만 거기서 일하고 있는 많은 직원들이 노동자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그 앞에서 어떤 관리자의 페르소나를 입고서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서 이 젊은 청년이 가진 어떤 모종의 좀 위기감이랄까요? 압박감 같은 것도 느껴졌고 굉장히 약강의 인물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인물이 역시나 이 영화가 보여주진 않지만 자기 윗사람들과에서 느끼는 또 어떤 그만의 고통이라든지 그만의 욕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약간의 악인 혹은 빌런 캐릭터를 맡을수록 배우로서는 더 입체성을 고려하게 되기 마련인데 도윤 연기하실 때 좀 어떤 점을 보여주고 싶으셨는지요? 네, 너무 잘 이야기해 주셔서 맞습니다. 이제 감독님이랑 가장 많이 이야기 나눴던 부분이 뭐 어떻게 더 나쁘게 보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 친구는 이제 포커스를 두고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말씀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뭐 일단 대학을 가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했고 계속해서 이제 젊은 나이부터 공장 일을 시작을 했을 거고,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던 게 뭐 조금 더 비중을 이제 키워가면서 관리직까지 이제 왔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한 20대 중후반 정도가 된 도윤이라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 어떤 겪은 게 이 공장의 사회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제 보면서 이제 일을 배웠던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게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공장이라는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에서 뭔가를 이제 보고 배운 게, 그리고 뭐 선배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선배 관리자들의 어떤 행동을 또 그렇게 뭐 썩 바람직하진 않았으리라 생각되고, 이게 왜냐면은 굉장히 공장이라는 곳이 다칠 수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리도 막 되게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고 이런 소리들 때문에 소리도 크고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큰 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그렇게 큰 소리를 내고 있으면은 기분도 좀 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욕도 막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감독님이랑 대화할 때도 저도 풀무원 냉동창고에서 일을 한 2달 정도 했었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 막 나누고, 그렇더라 진짜 막 그러면서 그랬죠. 그래서 왜 여기까지 왔을까? 왜 이 사람의 퍼스널리티가 이렇게 밖에 되지 못했을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리고 이 별거 아닌 공장 안에서의 어떤 권력이
사실 도윤이는 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불안하겠죠. 왜냐면은 정규직이 아니니까. 그래서 정규직 전환의 과정을 이제 이 영화 안에서는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지속적인 그 노동 환경 안에서 이렇게 내재되는 마음 안의 위협감 같은 걸 또 묘사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공장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이라는 대도시가 아니라 양산이라는 지방이라는 점도 이 영화의 많은 숨겨진 역학관계들과 연관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감독님께 워낙 이제 감독님께서 잘 알고 계신 도시고 이 작품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으실 때 양산이라는 공간 자체가 주는 영향력도 컸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양산이어야 했나요, 감독님?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이 정순이라는 사람이 그 동네 토박이로 지금 안정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고 어느 정도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물이지만 자기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틀들이 이 사람을 되게 가두고 있다라고 설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촬영 감독님과 이미지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촬영을 진행했던 그 양산의 웅산이라는 지역이 실제로 이제 큰 산 두 개가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형태로 형성이 되어 있는 마을이고 그래서 그런 지형적인 어떤 특성들 그리고 또 제가 아무래도 오래 살았던 동네이다 보니까 그런 풍경들 같은 것들이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도 제가 자연스럽게 떠올렸던 공간인 것 같고 그래서 영상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시나리오의 세부 설정들에 대해서도 감독님께 왜 이래야만 했을까 여쭤보고 싶었던 몇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사실 윤금선아 배우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독립영화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뭐 몇 가지 가지고 계신 별명 중에 뭐 독립영화계 전도요 뭐 이런 별명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을 만큼 사실 굉장히 잔뼈가 굵고 강한 캐릭터들도 많이 해 오셨는데 사실 이 영화에 정순이라는 인물이 나오지만 그 정순의 조력자든 가장 곁에 있는 캐릭터로서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 역할이 있을 수 있는데 딸이 있도록 설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윤금선아 배우님을 캐스팅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어떤 서브플롯의 기능으로 좀 모녀 드라마가 되게끔 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처음 이제 제가 유진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낸 이유 중에 하나는 정순이라는 어떤 사람에 대해 너무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어쨌든 저와 세대가 다르고 좀 저한테는 되게 좀 도전적인 인물이었다고 하면 저가 좀 기댈 수 있는 캐릭터가 그때 당시에 유진이었던 것 같고 그렇게 유진이라는 캐릭터를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모녀의 이야기가 더 좀 비중을 저희 영화에서 많이 차지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순에게는 또 유일한 가족이기도 하고 또 그 모녀가 정말 닮았지만 또 굉장히 다른 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면들이 흥미롭게 다가와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굉장히 마음이 더 아릿하고 아파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진이 또 하필이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여성이라는 점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명장면 중에 하나가 짐 싸면서 예비 신랑하고 리액션 감사합니다. 그 장면에서의 대사 그리고 윤금선아 배우님의 연기 모두 이 장면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그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나리오에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그때 어떤 식으로 좀 절제하면서 가져가려고 하셨는지 그 장면의 비하인드 살짝 들려주시겠어요? 그 장면은 이제 정순에서의 제가 첫 촬영하는 장면이었는데 그 첫 촬영이었는데 그날의 첫
촬영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른 콜이었거든요. 정말 첫 씬이었군요. 네. 정순에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스태프분들 얼굴도 잘 모르고 그래서 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짐 옮기고 계셨었는데 막 3층인가 올라가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막 되게 낯선 공간이었고 이제 잘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상대 배우와 함께 호흡을 해야 되는 장면이라서 너무 과하게 하거나 부족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고 그냥 주는 대로 받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상대 배우의 은열 배우님이 진짜 그 되게 따뜻한 눈과 정말 손이 정말 따뜻했어요. 다 괜찮다는 다 안다는 그 눈빛을 저에게 보냈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그 장면이 스르륵 흘러가서 굉장히 고마웠고 네 되게 자연스럽게 그 장면을 찍었던 것 같아요.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나지 않는 그 순간이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윤금선아 배우님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정순팀이 화기애애하시지만 극 중에서는 김채영준 배우님과 조연우 배우님이랑 딱 맞붙는 장면은 없으시고 이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그 미묘한 역학 관계가 작동하는 이제 어떤 장면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날카롭다고 생각된 지점이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 범죄가 왜 발생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단순히 디지털 성범죄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공장 내에서의 남성들 간의 역학관계, 이들 사이에서의 압박감, 그것이 어떤 식으로 디지털 성범죄로까지 발현이 되는지 그 단서를 사실 감독님께서 건드리고 있다고도 느껴진 영화였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를테면 굳이 또 젊은 관리자로 설정하신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영수를 더 건드렸을 것 같고요. 두 분이서 함께 촬영하는 장면에 있어서 좀 기억나는 점이 혹시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감독님이 네, 이제 도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실제로 공장에서 일을 했을 때 젊은 연령의 관리자가 있었었고 그게 제가 이제 공장 처음 일할 때 가장 놀랐던 순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어떤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에 의한 위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켜지는 사회인데 그 공장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그런 위계 질서가 아예 다 헝그러지면서 새로운 권력 구조가 뭔가 생겨나고 근데 그런 권력 구조 안에서 또 굉장히 잘못된 문화가 또 형성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네, 저희 영화에서도 이제 도윤이라는 캐릭터를 젊은 연령으로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영수의 동료도 있잖아요. 근데 영수의 동료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이 젊은 관리자가 못마땅해서 좀 이렇게 실행티도 내고 하는 것 같은데 영수는 영화 한 중간까지는 관객들이 보기에는 조금 짠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에 굉장히 순응하려고 적응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캐릭터라는 말이죠. 그건 시나리오상의 묘사였는지 약간 조연우 배우님께서 그렇게 묘사를 하신 건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감독님 뜻에 다 따랐고 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약간 저도 짠한 건 있긴 있어요. 네. 배우님께서 영수라는 캐릭터가 좀 짠하게 느껴지셨다는 말인 거죠? 본인에게 어떤 짠한 매력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누가가 다 공존하지 않았나. 누구한테 짠함을 받는 건 아닌데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보였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짠함이 많이 느껴졌죠. 그걸 또 표현해야 하는 또 연기자로서 또 거기에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고 나름 그건 충분히 감독님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에서 점을 찾았던 것 같아요. 네. 이 도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또 한 가지 재밌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도윤의 입장에서는 관리해야 하는 노동자들을 대할 때
만약에 감독님이 어떤 선택에 따라 여성 노동자들을 대하는 것과 또 남성 노동자를 대하는 것을 다르게 어떤 면을 보여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 있어서 오히려 도유는 이 권력 관계가 중요하지 성별에 있어서 무언가 다른 면을 보여준다는 느낌이 크게 없었거든요. 저는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배우 해석에 따라 도윤이라는 인물이 조금 덜 미울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김채영준 배우님이 굉장히 이 인물이 보여주는 약간의 그 얄미운 면 같은 것들 잘 살려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기하면서 약간 뭐 여지를 주지 말자라든가 조금 더 밀어붙이자 이런 순간이 있으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당연히 저는 다 이렇게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있고, 저는 그 동방예의지국에서 잘 자라서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시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뭐 용준이가 하는 게 아니라 도윤이가 하는 거니까 네,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사촌 이모들을 볼까 생각을 하노라 하면 그러면 이 공장을 돌리는 어떤 그냥 인력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뭔가 그 인력이라는 사람 인자가 약간 흐릿한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약간 삼천포로 빠지는데 요즘 이제 좀 학생들 한 10대 학생들 사이에 되게 무서운 병 같은 게 있는 게 그 스스로와 뭐 아니면 이렇게 친구를 제외한 다른 삼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안 보는 그런 이상한 게 있대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렇게 계신데 험담을 앞에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쁜 티를 이제 제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 기분 나쁜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뭐야 대답할 줄 몰랐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진짜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제 다시 돌아오자면 도윤이도 어떤 관리자의 입장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막 다 하시니까 뭐 원래 그런 사람 원래 그런 존재 이지 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극 중에 이제 좀 짧게 젊은 이제 그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 젊은 여성분들은 막 이분 저분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또한 이 이성에 대한 잘못된 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뭐 앞에서는 막 이렇게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 뭐 하고 술도 막 이렇게 사주고 하는데 머릿속에 든 게 온통 좀 이렇게 온전치 못한 뭐 그런 건 것 같고 그래서 통화하다가 탈의실에서도 이제 전화 끊고 바로 욕하고 막 이러는 게 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은 좀 그런 네. 그래서 이 싱크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공장이라는 무대를 활용해서 그 약간 카메라가 도윤의 손이 살짝 보이지 않게끔 해서 직원과 손잡는 것 같은 터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씬들도 굉장히 절묘하게 이 공장이라는 환경을 보여주면서 이 행위를 함께 결합시킨 굉장히 좋은 프레이밍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떤 찬사를 할 수 있다면 감독님도 이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정순의 피해 순간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있어서 이미지적인 노출을 굉장히 절제하셨고 노래라는 장치, 사운드라는 장치를 동원해서 그 사운드가 나오기만 해도 관객에게도 어느 정도 단서가 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일단 이 노래 실제 이 노래를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정순이 저희 영화 안에서 부르는 노래는 저희 황현태 음악 감독님이 만들어주신 노래이고요. 저랑 이제 단편 때부터 계속 같이 작업을 이어온 친구 사이여서 제가 이제 노래라는 요소를 사용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시나리오가 수정되자 말자 이제 시나리오를 보내면서 빨리 노래를 만들어라. 빨리 정순을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제가 그때 부탁을 드릴 때는 되게 제가 음악에 대해 잘 모르는 영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러프하게 좀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80년대 그 트로트풍이 가미된 어떤 발라드 곡이었으면 좋겠고 가사랑 멜로디는 정순이 따라 부르기 쉽게 되게 심플했으면 좋겠다라고만 전달을 드렸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가사와 네, 음악을 보내주셔가지고 사실은 가사가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써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가사도 너무 좋았어서 그대로 그 노래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곡 자체가 너무 좋아서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상황에서 좋은 상황에서 쓰인 음악이 아닌데 자꾸 보다 보니까 따라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좀 그 통속적인 매력이 확실히 있는 곡이어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있는 곡인가 하시면서 네.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제가 명장면을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정순이 딸 앞에서 감정을 처음 터뜨리는 장면이에요. 이것도 이제 싱크대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좀 놀라운 점이 정순이 엄마를 찾는다라는 점이고 그 나이에도 또 딸 앞에서도 자기의 엄마를 부르게 된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많고 많은 어려움들 중에서도 정순을 건드린 무언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돼.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는 점이 이 여성을 건드렸다는 것. 그 두 가지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구도 자체가 유진의 시선에서 정순을 좀 보게끔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윤금선아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굉장히 인텐스한 장면이잖아요. 김급순 배우님은 어떻게 만들어 나가셨는지 궁금하고 실제로 그 연기를 딱 눈앞에서 보셨을 때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유진이는 정말 당황했어요. 엄마가 울고 막 엄마가 엄마를 찾으면서 우는 모습을 마주했을 때는 당황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기점으로 유진이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밤이 유진이가 엄마를 바라보는 게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장면 혹시 뭐 앞에 리허설을 많이 하셨다든지 뭐 한 번만에 찍혔다든지 과정 자체는 좀 어떠했었나요? 2번 정도의 테이크로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롱 테이크. 리허설은 되게 그냥 동선 위주로 완전 가볍게 했었고 아무래도 두 분 다 감정이 좀 폭발하는 씬이다 보니까 리허설은 이제 촬영 감독님과 동선 위주로만 진행을 한 번 하고 바로 갔었습니다. 그 되게 조용히 해달라고 스태프분들한테 이야기하셨었던 기억이 나요. 감독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좀 집중력을 갖고 가야 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셨던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훌쩍 가는데요. 예. 일단 객석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냥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마이크도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필요하시면 마이크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일단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그 여관 앞에 있던 노숙 여성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어떤 의미로 찍으셨는지 궁금해요. 네. 그 인물을 시나리오에 넣게 된 계기는 이 정순이라는 사람이 영수와의 관계를 이제 막 시작할 때 스스로 느낀 어떤 또 두려움도 있을 거고 뭔가 그런 또 뭐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관계가 아닌데도 자기 검열을 하는 그런 어떤 정순의 어떤 특성도 있을 것이고 그런 정순의 어떤 마음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영수의 달방을 나올 때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이 동네 사람들 내가 거의 다 안다고 자부하는데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이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된 인물이었었는데요. 이제 노숙 여성을 이제 떠올리게 된 계기는 정순이 어쨌든 사건 이후로 자신의 영상이 어떻게 보면 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 노숙인이 자기와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고 좀 가까이 하기 되게 좀 두려운 존재다라고 느꼈던 정순이 노숙 생활 하시는 분들도 어쩔 수 없이 다른 분들의 시선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그런 환경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순이 그것을 계기로 좀 그분이 나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겠구나라는 어떤 자기를 투영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 다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패딩을 벗어주는 이유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군요. 네, 좋은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앞에서도 두 분 손 들어주셨는데요. 네, 중간에 계신 분께 그럼 마이크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PV 때 그 노래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렸었는데 그때도 그 노래가 제목이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엔딩 크레딧에서도 안 나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정해졌는지 그리고 음원은 공개됐는지 그게 지나가로 그 제목이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지나가. 네 그리고 이번 이제 오는 주에 음원이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금순의 지나가. 그렇군요. 가창은 또 다른 분이 하신 버전으로 음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드릴 게 너무 많은데 오늘은 감독님께 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만 하라고 해가지고 이 영화에 없는 게 이제 하나가 있어요. 끝까지 회장님 얼굴은 안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한 좀 질문을 하고 싶었고요. 실은 더 중요한 질문이 아무도 이건 이야기 안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 시나리오가 정말 놀라운 게 정말 완벽한 구어체였어요. 특히 그 용식 역할을 맡은 분이 이제 집에 찾아가서 사과 아닌 사과를 할 때는 저 대사를 어떻게 만들었지 할 정도로 정말 완벽하게 느껴졌거든요. 그 시나리오 작업하실 때 어떤 포인트가 있으셨는지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장 이제 저희끼리의 설정상 그 공장이 한 가지 그 견과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식품들도 많이 하는 공장이라고 설정을 했고, 근데 그 라인이 이제 견과류 라인이고, 그래서 거래처 그 견과류 회장님이 이제 그 뭐 약간 어떻게 보면 감시 차원에서 잘 이제 공장 라인이 돌아가고 있는지 이제 확인하러 오는 날이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공장과 갑을 관계인, 그래서 도윤이가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회장님이 온다는 것만으로도 더 오버해서 뭐 90도 인사를 하라느니 뭔가 이런 식의 발상을 하게 되는, 그렇게 설정을 했어서 그 회장님의 얼굴은 저희 영화를 통해 보여드리지 못했고, 대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최대한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 관객분들께 정말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사실적으로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강해서 대사를 쓸 때도 계속 혼자 입으로 계속 곱씹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분들이 다 잘 해주셔서 더 잘 자연스럽게 담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조현우 배우님이 계속 대본에 충실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정말 대본 단계에서도 구어체가 아주 잘 서술이 되어 있었다고 보면 될까요? 그 처음에 이제 강남 모초에서 만나서 감독님이 사주시는 점심을 다 먹고 이렇게 해서 조 감독님 포함해서 김금순까지, 저는 김금순이라는 배우를 지금 원체 유명해졌지만 처음 뵀어요. 그래서 이제 리딩을 하게 됐는데, 물론 이제 집에서 보고 온 것도 있는데 뭐 수많은 영화 중에 하나겠지만서도 저는 그 보는 순간에
나만 느껴온 게 아니라는 걸 확실했죠. 왜냐면 어느 순간 중간부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과장을 안 하고. 근데 저만 터진 게 아니라 다 터지더라고요. 땅땅땅땅땅땅. 그래서 아 이게 가지고 있는 메시지랑 힘은 있구나. 제가 항상 감독님한테 그래요. 영화가 투박하고 서툴고 미흡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메시지는 분명히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그게 전달이 될 거다. 내가 한 명이 느끼면 모든 사람이 다 느끼지 않을까라는 거로 그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본에 충실했다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완벽한 대본이었죠. 네. 이제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네. 그 대본 리딩을 할 때 이제 워낙에 이제 대본이 좋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김근순 선배님의 연기도 너무 좋아서 대본 리딩을 하면 대본만 보고 있잖아요. 귀로만 듣고 있는데 엄마가 들리고 그리고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아줌마가 또 들리고 그리고 사랑에 빠진 한 여인이 들리고 그리고 시리에 빠진 또 어떠한 사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싱크대 씬을 읽을 때였어요. 근데 읽다가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정말 아 여기서 울면은 좀 그렇겠지 하고 옆에 보니까 선배님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울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 감독님이 그럼 잠깐 좀 쉬었다 갈게요. 그랬더니 선배님이 아니요 계속해요. 조 감독님이 갑자기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다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한테 다 울었습니다. 네. 그 리딩 현장 묘사 소리로만 그 네 가지의 페르소나가 느껴지셨다는 말씀은 너무 감독님께도 잊지 못할 칭찬일 것 같습니다. 또 말씀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뒤쪽에는 혹시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손 들어줘. 가장 뒷줄에 계신 분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전에 이제 피해자로서 정순을 배려하는 연출 의도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순과 타인을 보여줄 때는 한 프레임 안에 그룹으로 담으셨고 가족이랑 담으셨을 때는 컷 분할을 하셔서 단독으로 잡으셨어요. 그것도 혹시 피해자로서의 정수를 배려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구성을 하셨는지 그거 하나랑요. 또 영화 네, 일단 좀 먼저 듣고 시간이 저희 그래도 아주 부족하진 않아서요. 더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순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주변 군상들 그리고 사건 이전에는 정순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을 때 특히 공장에서 정순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정순과 또 다른 사람들이 한 프레임에 같이 잡히도록 그런 샷들을 많이 썼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딸과의 관계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딸과 엄마라는 이 모녀 관계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굉장히 동일시하게 행동할 때도 있고 바라볼 때도 있고 그런데도 서로가 다름을 또 목격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우리가 모녀 사이이지만 또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또 서로를 되게 존중하면서 독립된 어떤 한 사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 영화의 끝에서는 그런 관계로 그려지길 바랬습니다. 혹시 뒤쪽이나 다른 분 계실까요? 질문 주실 분? 네, 그러면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정순이 마지막에 이제 운전을 선택하잖아요. 그 운전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 답변을 드릴 때마다 좀 부끄러운데 제가 시나리오를 쓸 때도 그렇고 지금도 면허가 없어서
이제 제가 항상 운전면허 그래 빨리 따야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제가 어딘가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좀 제가 소극적이게 되거나 좀 수동적이게 되거나 범위가 좁아진다거나 선택지가 많지 않아진다거나 그런 순간들이 문득문득 있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쓸 때에도 그런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정순을 쓰면서 정순한테 되게 사랑에 빠져 있을 때라 정순은 나처럼 이러지 않고 어딘가로 항상 자유롭게 자기가 원한다면 자기 선택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운전이라는 요소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 후반부에 정순이 스스로 운전대를 쥐게 된다는 설정이 감동적이기도 하거니와 그 앞부분에 저로서는 이 영화가 잘 마련한 어떤 플롯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어떻게 보면 딸 앞에서 폭발했던 정순이 공장에서 이제 자기만의 어떤 살풀이를 마치고서 후반부에 먼저 딸에게 전화해서 데리러 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저는 그것이 오히려 나는 도움이 필요해 라고 이 여성이 외치는 그 순간이 오히려 더 마치 성장기라고 한다면 성장인 것 같은 또 하나의 관문을 지난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참 뭉클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운전 얘기를 해주셔서 덧붙이자면 또 마침 딸 유지는 카센터에서 일을 하는 인물이고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제 수리도 하지만 또 데스크도 보고 있는 그래서 이 직장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좀 소중하기도 하고 그러나 언뜻 보여지는 대사에서는 원래 유진의 소명은 아닌 그런 어떤 맥락들이 보여지는데요. 왜 이분의 직업으로 유진 캐릭터의 직업으로 카센터를 설정하셨는지 궁금하고 실제로 이렇게 좀 만지는 법 배우고 관찰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배우님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원래 이제 유진의 직업을 고민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잡지사 같은 곳에서 일을 하는 그런 여성으로 처음에는 제가 떠올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녀 관계를 그리면서 이 닮은 듯하지만 또 굉장히 다른 어떤 이 두 모녀를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두 인물 다 그 동네에 아직까지 같이 살고 있으면서 블루 칼라인 어떤 두 사람이면 더 닮았지만 다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식품 공장은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이고 이 폐차장은 되게 산도 다 보이고 되게 뚫려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닮았지만 또 굉장히 다른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 두 사람을 보여줄 수 있겠다 해서 폐차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슛 들어가기 전에 같이 몇 번 같이 뜯고 내려놓고 연습을 같이 몇 번 했었어요. 네. 그러면은 원래 양산이니까 촬영지가 봐두셨던 그 카센터가 있으셨던 거예요, 감독님? 네, 저희 어머니가 근무하시고 있는 폐차장에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촬영을 진행했어요. 그렇군요. 정말 곳곳에 어떻게 보면 감독님의 역사가 정말 좀 깃들어 있는 그런 영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하면서 이 영화의 후반부의 어떤 결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처음에 굳이 이제 2022년 처음 영화 전주에서 공개됐을 때 시기를 짚었던 이유가 2019년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본다면 정말 미투 운동 이후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한국에서도 2020년 이후로 중년 여성 서사가 막 부활하기 시작한 시점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나왔던 딱 그 시기의 영화들이 69세라든가 같이 전주에서 공개됐던 정화의 딸이나 윤신혜가 사라졌다 같은 중년 여성 캐릭터와 배우들이 돋보이는 영화들이 갑자기 이제 부상하기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영화들 가운데서도 정순이 돋보였던 점은 마치 그동안 잘 비가시화됐던 보이지 않았던 중년 여성이 주인공이 되려면 성격적으로 아주 독특하거나 뭔가 대단히 어떤 독특한 상황에 놓여 있어야만 할 것 같은 서사적인 강박을 가지기가 쉬운데
정수는 이름에서부터 너무 평범한 여성이고 그녀의 성격, 우리 엄마들의 성격,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아는 누군가의 성격이잖아요. 그런 인물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선택을 이 영화가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응답을 보내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유일하게 이 영화에서 조금 극적으로 가미된 점이 있다면 후반부의 정순이 공장에서 노래를 부르기로 하는 선택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건 영화기 때문에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선택이고 그래서 더 중요한 장면으로 여겨졌는데요. 감독님께서 그렇게 그리신 이유도 궁금하지만 실제로 그날 그 공장 현장에서 노래 부르는 김금순 배우를 보셨을 조현우 배우님과 김채영준 배우님께 어땠는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거든요. 기억이 나시나요? 어떠세요? 네. 저는 되게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는 게 정순의 어떤 그 심정 뭐 이런 게 좀 너무 좀 강렬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워낙에 에너지가 또 좋으시니까. 근데 그래서 되게 좀 뭔가 오감이 좀 예민해져 있었던 기분이 들어요. 그때 조금 촬영한 시간도 조금 부족했던 것도 있고 했는데, 근데 이제 저희 그 보조 출연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잡담하면서 약간 웃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되게 왜 지금 약 그렇게 조금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좀 그랬는데 이제 조 감독님이랑 이야기 좀 이거 좀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그런 이제 질문을 드렸더니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이 영상을 못 본 직원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그러면은 뭐야 저게 하면서 웃을 수도 있겠다는 이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그렇네 혼자 너무 예민해져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막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뿐이었지만 괜스레 죄송스러운 마음도 이제 좀 들고 어쨌든 그런 기억이 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로 현실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 같네요. 누구는 집중하지 않고 누구는 웃기도 하고 그게 더 서늘한 리얼리티라는 진짜 생각이 드네요. 조현우 배우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당사자니까 찾아올 줄 몰랐고 어이가 없었죠. 깜짝 놀랐고 문 열고 싹 와서 그 째려보는 눈빛이 야 죽었다. 근데 가서 얘기했더니 이 친구는 자기도 모른다고 그러고 저한테 와서 대로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도 당황스럽죠. 그러면서 이제 한 인물로서 영수라는 인물로서 이제 와 반은 인물로서 또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저런 일을 겪는다면이 아마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는 평상시 못 느껴보는 감정이죠. 느낄 수 없고 집에 그런 사건이 난다면 집안은 풍지박산이 나겠죠. 그 감정의 그때를 조금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이거는 형용할 수 없는 느껴볼 수 없는 묘한 신비하고 소름 돋고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공기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그걸 밀고 돌아와서 참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또 순간에 또 배우로서. 사실 그 장면에서 영수가 울음을 터뜨리는 것은 이제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영수 원래 리허설을 이제 정말 간단하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정순을 보면서 또 선배님 울먹이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무서웠어요. 못 줬는데 무서웠고 왜냐면 진짜로 나를 죽일 것 같다는 그 순간에 몰입에 이거 죽는 거구나 사람이. 근데 갖고 왔던 정순이 갖고 왔던 그 아픔과 고통을 눌렀다가 터뜨려서 그 눈으로 하길래 감독님 항상 말씀드리죠.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참회하고 있고 늘 죄송한 마음 갖고 있다. 근데 이제 선배님 참으시다가 이제 목 졸려 있다가 풀리는 장면에서 이렇게 울음이 터지셨는데 그게 오히려 뭔가 영수가 더 비굴해 보이고 그런 뒤늦은 눈물이 어떤 걸 뭔가 해줄 수 없는데도 그렇게 아이처럼 울어버리는 모습이 더 뭔가 영수의 그런 비굴한 모습을 오히려 살리는 것 같아서
네, 그 소매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감독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신 거죠. 근데 진짜 무서웠어요.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나. 아니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정순이라는 그 여배우가 정순이라는 걸 딱 봤을 때, 야 내가 진짜 이런 상황이면은 나 고기도 못 마주칠 것 같더라고요. 미안하고 난 약속대로 떠나기로 했는데 또 이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내 인생에 달려있는 문제니까 무릎도 아프고 어디 갈 수도 없고 근데 거기서 어떻게 군전을 거기서 만났대 차에다가. 그래서 지나가면 되는 건데 우연하게 거기서 만났는데 왜 쫓아왔대 또. 어쨌든요. 그래서 그때를 좀 뭐 정리하는 건 아닌데 배우로서는 그런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죠. 시간이 조금 쫓기니까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내는 멋진 친구를 보면서 다른 동료로서 정말 크게 많이 얻고 지금도 생생해요. 그 장면들이. 그래서 저한테도 많은 영향을 줬고 또 영화를 이렇게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는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또 어떠한 희망이 이제 살아났으니까요. 어쨌거나 저한테는 많은 영향을 준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영화가 가해의 선정성만 절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에 있어서도 그 고통의 순환에 집중하지 않고 그 이후의 삶, 일상에 집중했다는 점이 마지막에 이르러서 앞으로 정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건순 배우 안 계셨지만 그래도 마지막 질문은 정순에 관해서 드리고 이제 문을 닫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감독님 이 영화 매진하실 때 마무리 지으실 때 앞으로의 정순 어떻게 살 것 같다, 어떻게 살기를 바라셨어요? 이제 금순 배우님과 이제 정순의 앞으로를 같이 이야기 나눴을 때 금순 선배님은 이제 정순이 이제 운전면허를 땄으니까 딸이랑 연습을 더 열심히 해서 운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또 구해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그 동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던 사람이라 네, 그래서 해외여행도 딸이랑 같이 많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저 이제 또 다음 상영이 있어서 그렇죠. 네, 예고편이 살짝 먼저 나왔던 것 네네네네. 같습니다. 김채영 배우님부터 이번에는 차례로 네, 소감과 끝인사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하필 또 속삭여가지고 그래도 이 주말에 귀한 시간 내서 아름다운 공간에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기만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같습니다. 저희 영화를 이렇게 어렵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 되게 즐겁고 재밌었는데 좋은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기자님과 관객분들 너무 좋은 이야기 같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끝까지 다 함께 해주시고 또 좋은 질문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